자, 이번 시간에는 생명윤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정확하게 두 번째 시간은 아니지만 두 번째 단원이죠. 이제 생명복제. 자, 생명복제와 유전자 치료 이렇게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이 생명복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기는 내용이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명복제는 도대체 어디서 시작을 할까요? 생명복제는 어디서 시작을 할까? 그러니까 생명복제하고 유전자 치료가 지금 우리 배우는 단원인데, 자, 생명복제는 이거를 언급하기 위한 배경을 잠깐 이야기를 해봅시다. 생명복제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뚠 하고 생명이 복제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겠지만 쉽게 복제되지도 않고 이게 과정이 있어요. 이 생명이 복제되는 과정이 있는데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식물 복제의 배경에는 유전공학이라는 기술의 발달이 여기서 크게 기여를 합니다. 갑자기 뚝 하고 발달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유전공학이 발전하면서 이 생명의 복제, 카피, 이게 가능해진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식물의 유전자를 분석해서, 유전자 변형을 통한 신품종을 만들어내는 게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식물 유전자를 분석해서 신품종을 우리가 보통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GMO,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라고 부르는 아이죠. 실제로 이렇게 해서 되게 성과가 많았고, 근데 지금 문제는 이게 정말 진짜로 성과가 있고 안전한지를 아직 말이 좀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등장한 지 한 2, 30년밖에 안 됐고, 적어도 한 세대 정도는 그걸 먹고 살아봐야 그게 안전한지 알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안 됐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지금 과연 진짜 인간에게 안전한가? 특히 유전자의 변화는 조금만 변해도 굉장히 큰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유전자 분석을 한 후, 식물 복제가 완성이 된 거죠. 그 다음 단계로 동물 복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예를 들면 최초의 동물 복제는 양이죠. 양. 돌리라는 양을 똑같이 복제한 거. 유전자를 통해서 복제한 거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복제했죠. 영롱이라고. 네, 이게 세계에서 두 번째인데, 이게 이제 그 황우석 교수가 했는데, 이 양반이 이거 하는 과정에서 연구 윤리 문제를 아주 그냥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만, 어쨌든, 과학적으로 이제 동물을 복제할 수 있는 게 확연이 됐어요. 확인이. 그러면 이제 라스트 최종 단계. 맨 마지막 단계가 뭐냐 이거죠. 맨 마지막 단계는 인간을 복제하는 게 최종 목표쯤 되는 거죠. 이 생명 복제를 하는데 마지막 목표는 인간을 복제하는 거예요. 인간을 복제하는 거. 당연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도 생명윤리는 찬성과 반대의 쟁점이 뭔지를 확인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 인간 복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논란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이 인간 복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논란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잠깐 과정을 살펴보는 거니까 일단 인간 복제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그러니까 인간 복제 전 단계에서, 그러니까 인간 복제까지는 아니고 인간 복제 전 단계에서 이제 시도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제 그 줄기세포 복제예요. 줄기세포 복제. 맨 처음에 단계에서 시작하는 건 인간 복제 단계에서 시작하는 건 줄기세포를 카피하는 거죠. 자, 줄기세포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요즘에 되게 많이 이름 듣는 건데 대다수 줄기세포 라발라바라는 것 중에 상당수는 가짜고요.
자, 우리가 줄기세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의 몸은 어차피 맨 처음에 정자 하나와 난자 하나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세포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에 세포 하나에서 출발한 거예요. 정자와 난자가 만난 세포 하나. 그렇죠? 수정세포 하나가 출발할 점이죠. 그러니까 어떤 논리를 생각할 수 있냐면, 최초의 세포에서 각 기관세포로 나눠지는 메커니즘을 안다면, 이 각 기관으로 가는 메커니즘을, 이 과정을 밝혀낸다면 모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과정을 알아내면, 그렇죠. 이 최초의 세포에서 각 기관으로 가는 과정을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시각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냐면, 줄기세포 연구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초의 세포에서 각 기관으로 가는 거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는 건, 예를 들면 A라는 세포에서 잘 배양해갖고 신경세포를 만들 수 있고요. 시각세포를 만들 수 있고, 예를 들면은 근육을 만들 수 있고, 잘 키워내면 심장을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변화냐면, 자,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이 있어요. 척추장애인이 있다고 해볼까요? 척추 하반신 마비? 하반신 마비 장애인의 거의 대부분은 척추의 신경세포가 끊어졌거나 손상돼가지고 내 몸의 뇌의 기능, 뇌의 오더를 하체까지 전달하지 못해갖고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만약에 이게 되면 배양한 신경줄기세포를 어디다가 주사해주는 것만으로도, 그치, 손상된 척추세포에 주사해주거나 아니면 손상된 부분을 끊고 배양한 내 몸에 있고, 심지어 내 몸에 있는 세포를 배양한 거니까 뭐 부작용도 없겠죠. 그런 거를 수술로 이으면 훌륭하게 신경이 살아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줄기세포의 연구는, 여러분, 줄기세포 연구는 진정으로 난치병의 희망입니다. 네, 줄기세포 연구는 난치병의 희망이에요. 자, 그러면 이 줄기세포의 연구 그 다음 단계로 줄기세포에서 각 장기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모두 가능할 것이다? 그렇죠. 라스트로는 누구까지? 인간을 복제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까지 가는 거죠. 근데 기억하셔야 될 건, 인간을 복제하는 건, 이건 굉장히 찬성보다는 반대 입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시험에 나올 수 없어요. 왜냐면 어떤 미친 인간이 인간 복제를 찬성합니까? 자, 책에 잠깐 보시면 인간 복제를 찬성하는 입장이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 가족, 아니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예를 들면은 어떤 사고나 이런 걸로 죽었어요. 똑같은 유전자의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렇죠. 내 가족을 잃은 사람에게 아주 큰, 그죠? 기쁨이 되겠지. 근데 예를 들면 얘는 인간을 복제할 때 단점. 일단 첫 번째 뭐가 없어지냐면 인간의 존엄성이에요. 예.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이니까 존엄한 건데, 그러면은 인간 복제한 애들, 이걸 우리가 클론이라고 그러는데, 클론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만약에 클론이 인간의 지식을 다 가지고 태어난다면, 다만 엄마 배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어떤 뭐 기계나 이런 거에 의해서 배양된 거라면, 이해가시죠? 이렇게 태어나서 기억을 가지고 인간처럼 행동하는 쟤를 넌 인간이 아니야 라고 하기가, 그렇죠, 이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지성을 갖고 있는 생명체를 인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건 쉽지 않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책에 보시면 자연스러운 출산 과정에서 어긋나고 신의 섭리에 어긋난다 이거죠. 정체성의 혼란 문제, 인간 치료를 위한 수단화. 자, 인간을 복사해낼 수 있다면, 예를 들면 제가 콩팥이 하나 안 좋아요? 그러면 제 클론 만들어서 클론은 죽이고 콩팥만 떼어내면 되죠. 그러니까 마치 이 복제한 클론에 대한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진짜 걔가 생각하고 말하고 자기 자아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정말
스페어 타이어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인간의 전성을 해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줄기세포 복제 있죠. 요 전 단계에서 이 줄기세포 복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자, 줄기세포를 복제하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봐봐. 최초 세포에서 각 기관세포로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첫 번째는 이걸 하기 위한 연구 방법에서 배아세포를 연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아세포 복제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거. 배아가 뭘까요? 배아는 일반적으로, 자, 예를 들면 정자와 난자가 수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슉 하고 출산이 돼요. 출산. 보통 10개월이니까 한 52주에서 50주? 정확하게 맞나? 모르겠다. 38주, 39주? 이 정도에서 출산을 하는데요. 보통 14일에서 56일. 보통 2주에서 8주까지의 기간을 2주에서 8주까지의 기간을 요거를 배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주 이후서부터는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뭐라고 부르냐면 태아라고 부르죠. 자, 이게 뭐가 문제냐면 배아 단계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세포 분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뭐가 나타나지 않은? 장기가 나타나지 않은 단계지. 그러니까 이거를 낙태를 한다거나 이런다고 해도 좀 죄책감이 좀 덜죠. 그래서 이 배아 복제를 하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배아는 인간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배아 줄기세포에 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찬성하는 입장은 아직 인간이 아니니까 연구하는데, 그리고 사실상 인간의 모든 세포가 최초의 세포에서 각 기관으로 분화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배아세포는 최초의 세포에서 분화되는 과정에 있는 거니까 연구하기 진짜 좋죠. 연구하기 최고 베스트예요, 베스트. 그런데 자, 장점보다는 단점이 중요합니다. 얘의 단점은 뭐다? 일단 그죠?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생명의 탄생에서 수정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인간 생명은 뱃속에서 수정된 직후부터 인간 생명이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집은 안 좋고, 일단 가장 큰 단점은 이 배아세포를 복제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정자와 난자가 결합을 해야 되거든요. 자, 정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성이 한번 사정을 하면 정자가 얼마 나온다더라? 한 1억 개인가? 이 정도 나온대요. 그 정도 나오니까 남성 정자는 뭐 희생을 하든 말든 이거 별 상관이 없는데, 여성의 난자는 여성의 몸에서 한 달에 하나 나오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 배아세포를 복제하기 위해서 정자와 난자를 수정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여성의 몸에서 난자를 억지로 빼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호르몬 유도제 이런 걸 맞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당연하겠지만 여성의 몸에 한 달에 한 번씩 일어나는 월경의 주기를 비트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의 몸에 좋을 리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 배아줄기세포는 여성의 건강이라든가 생명의 문제라든가 그래서 찬반 논란이 대단히 많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배아줄기세포를 안 하고 그러니까 이 논란, 여성의 건강 문제 아니면은 뭐 인권 문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체세포 복제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피부 세포의 일부를 떼어가지고 저 줄기세포로 만들어 보려는 시도를 하긴 하는데 쉽진 않겠죠? 그래서 얘는 지금 뭐 한다 말은 하는데 소리 소문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책에 보시면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거기 생명윤리와 생명과학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자, 그러면 지금 이 생명복제 얘기를 왜 지금까지 이렇게 시커다 하느냐. 어? 배아세포 복제가, 이 줄기세포 복제, 인간 복제는 이미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논점은 어느 정도 잡힌 건데, 왜 얘를 시컨 얘기를 하느냐. 얘 때문에 그래요. 얘 때문에. 그 두 번째 보시면, 그렇죠. 유전자 치료요. 자, 책에 보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유전자 조작이죠. 저쪽에서 얘기하면 인간을 바꾸는 거예요. 유전자 조작. 자, 당연하겠지만 누구의 유전자를 조작하는 거?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하는 거죠. 찬성과 반대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뭐 예를 들면 찬성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왜 있잖아요. 저희 집안의 가족력이 당뇨가 가족력이거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네, 저희 하여튼 사돈의 팔촌들이 다 당뇨 때문에 고생을 하셨어요. 저도 약간 혈당이 높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집안의 가족력이 다 당뇨가 높다는 걸 알면 애초에 내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내 아들내미도 그러겠죠? 그럼 내 아들내미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유전자 조작 단계로 뭐를? 그렇죠. 당뇨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전자를 빼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식으로 유전자 조작할 수 있겠죠. 가능하다면, 기술이 됐다면. 그러니까 우수한 유전자를 남길 수 있어요. 그런데 자, 단점. 우수한 유전자를 남긴다? 이게 그대로 단점이 돼요. 까딱하면 뭐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유전자 쇼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칸트의 얘기처럼 인간이 수단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 조작은 자, 인간의 세포에 대한 유전자 조작 혹은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아요. 찬반 논쟁이 아직 치열하기 때문에 인간 복제는 다를 바가 없어요, 이건. 인간 복제는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유전자 조작이 대단히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케이스가 바로 뭐냐면 의료 목적의 유전자 치료예요. 의료적인 목적을 가지고 불치병을 치료하기 위한 유전자 치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수한 유전자를 쇼핑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치명적인 질병에 걸릴 확률이 대단히 높은 사람에 대해서 그 질병을 원인 제거할 수 있다면 아주 아름답겠죠. 몇 년 전에 그 되게 유명한 영화 배우인 안젤리나 졸리 이 언니가 유방 수술을 했어요. 왜냐면은 자기네 집안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뭐 80 몇 프로 떴다나? 그래서 유방 절제 수술하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유전자 단계에서 케어할 수 있으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의료 목적의 유전자 치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 찬성과 반대를 보면 찬성하는 입장에서 병을 예방하고 유전자 질환을 물려주지 않은 부모의 선택, 새로운 치료법을 위해서 경제적 효용의 가치를 창출하고 반대 의미로는 그쵸. 미래 세대의 동의 여부, 그러니까 우생학을 부추길 수 있다. 요런 거. 그래서 얘 자체가 자, 잘 보세요. 찬반 논쟁이 의료 목적의 유전자 치료를 허용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찬반 논쟁이 엄청 심하고, 네. 문제로도 대단히 출제가 많이 됩니다. 문제로도 대단히 출제가 많이 돼요. 다만 기억하셔야 될 건 문제로도 대단히 많이 출제되는데 대체적으로 이건 국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맥만 읽고 푸시면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문제니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국어예요. 진짜 국어. 자,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동물 실험과 동물의 권리 문제. 자,
지금 우리가 생명윤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동물 실험 얘기를 해봅시다. 자, 동물 실험과 동물의 실험과 동물의 권리 문제. 참고로 이 동물 실험과 동물의 권리 문제는 나중에 뭐랑 대단히 겹치게 되냐면 환경윤리 있죠. 환경윤리. 환경윤리 중에 동물 중심주의가 있어요. 얘랑 내용이 거의 겹칩니다. 얘랑 주장과 내용이 거의 겹치니까 요거 잘 기억하셔서 네, 내용과 주장이 거의 겹치니까 이거 확인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용과 주장이 거의 겹쳐요. 자, 그러면 동물 실험과 동물 권리의 문제는 어떤 거냐? 이를테면 동물 실험을 자, 첫 번째 동물 실험이 뭐냐 이거죠.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동물의 실험은 어떤 거냐면 주로 신약 개발 같은 걸 할 때 주로 일어납니다. 동물 실험을 주로 언제 하냐면 신약 개발이나 그런 요런 입장에서 주로 하죠.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신약을 개발해요. 그러니까 약을 개발하는 과정 자체가 첫 번째로 어떤 병이 발견돼요. 병균이라면 좀 웃기니까 어떤 병이 발견돼요. 그러면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는 그쵸 치료 세포나 치료 물질을 발견합니다. 치료 세포나 치료 물질을 발견해요. 그러면 이 치료 세포랑 치료 물질을 베이스로 해서 약을 블렌딩합니다. 그러니까 이 치료 세포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만드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그 약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약은 항상 두 가지가 핵심이어야 되거든요. 하나는 약은 완성된 약은 이 두 가지가 높아야 돼요. 하나는 치료의 가능성. 그 약을 먹고 뭐가 돼야 돼요? 치료가 돼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안전성이요. 그 약을 먹고 내가 죽으면 안 돼요. 사람 죽으면 안 돼. 그 약 먹고 멀쩡해야 돼.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실제로 이 치료 가능성보다는 그래서 이 신약 실험의 거의 대부분의 실험 기간을 차지하는 건 이 안전성의 검증입니다. 사람이 먹고 안 죽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신약 개발에서 뭘 하기 위해? 안전성의 검증 목적 차원에서 동물 실험을 하는 거죠. 사람을 놓고 실험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부딪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동물을 실험하는 거가 예를 들면은 뭐 동물 실험하는 사람 입장에서 찬성하는 입장은 예를 들면 동물은 인간하고 대단히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동물을 실험하는 게 좋다. 반대하는 입장에 어디 동물하고 인간이 똑같냐? 아니 몸뚱아리 구조부터 모두 다 다른데 동물을 실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 자체의 찬반 논란은 이거는 책을 참고해 주세요. 예, 별로 뭐 딱히 할 얘기가 없어요. 찬성하고 반대는 당연하겠지만 동물 실험을 찬성하는 입장은 동물의 권리를 인정 안 하는 쪽일 거고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입장은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쪽이겠죠. 근데 이 중에서 핵심은 뭐냐면 동물 실험의 찬반 논쟁에서 핵심은 이거는 책을 참고하시고 실제로 중요한 건 반대하는 쪽 입장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동물의 권리. 자, 동물의 권리를
그러니까 동물 실험을 찬성하고 반대해야 하느냐에 대한 입장은 결국에 동물의 권리를 인정해야 되냐, 동물이 어느 정도까지의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을 해야 되냐, 이 논란이 돼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래서 첫 번째, 동물의 권리를 인정 못하겠다. 응? 동물의 권리를 인정 못하겠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중심주의라고 하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윤 공부를 혹시 처음 하시는 고3 여러분들은 고3이나 고2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서 허하겠지만 재수생 여러분들 정도면 재수를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보는 순간 이건 머리 많이 듣던 얘기인데 네, 환경윤리에 나온 얘기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동물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쪽은 기본적으로 인간중심주의라고 하고요. 인간중심주의는 왜 동물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느냐? 간단해요. 인간하고 동물이 있으면 누가 우월하고 인간이 우월하고 동물은 열등하거든요. 누가 더 훨씬 위에 있어요? 인간이 훨씬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이 우월해요. 그 다음에 인간이 우월하고 동물은 열등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론. 동물은 뭐 인간을 위한 그쵸. 동물은 뭐가 있는 거예요? 수단적 가치만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은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치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 인간과 동물은 분류해놓고 인간의 수단으로서의 가치만 있다. 이런 입장이면 당연하겠지만 동물의 권리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 인간중심주의의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디서? 환경윤리에 자세하게 나왔으니까 거기서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동물의 권리를 뭐 합시다? 인정하자.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자.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물중심주의가 되는 거죠. 동물중심주의가 되는 거죠. 이것도 자세한 얘기는 진짜로 자세한 얘기는 그 환경윤리에 나오는 동물중심주의를 얘기하고 해야 해요. 그거를 알면 이해하기 쉬운데 괜히 여기서 설명하면 복잡해지기만 하니까. 우리 책에 보시면 뭐 개체론적 탈인간중심주의 뭐 됐고 이런 거 됐는데 동물이 왜 권리를 인정해야 하느냐?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면 인간과 마찬가지로 쾌락과 고통을 느끼니까 동물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책에 보시면 책에는 제가 막 내용을 써놨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얘도 환경윤리에서 동물중심주의를 보고 보시면 이해하시기 쉽습니다. 동물의 권리를 인정합시다. 동물을 도덕적으로 배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토끼 눈에다가 마스카라 막 발라놓고 토끼 눈 멀게 하는 건 딱히 바람직한 일이 아니죠. 자, 이 동물 실험에 대한 얘기, 동물의 권리, 동물 실험에 대한 얘기는 다시 한번 말이지만 환경윤리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는 되게 자세하게 나왔는데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책에 보시면 다음 장을 보시면요. 57쪽을 잠깐 보시면 동물의 권리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이것도 책을 읽어보시면 충분하게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음식을 위한 동물 사육? 예를 들면 먹기 위한 동물을 사육하는 거를 옳으냐 그르냐 이거 안 할 수는 없죠. 안 할 수는 없죠.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아까 전에 얘기한 이 동물중심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피터 싱어와
레건인데요. 기본적으로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먹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뭐는 싱어 같은 경우에는 동물의 쾌락, 동물에게 쾌락, 고통을 강요하는 행위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한다? 공장식 사육 같은 거를 반대하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거기서 할 거고, 의복을 위한 동물 사육 당연히 반대하죠. 찬성 반대하는 쪽이 입장이 있습니다만, 반대하는 쪽은 기본적으로 모피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동물들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죽어나가죠. 예를 들면 악어 핸드백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악어 가죽 몇 마리가 필요하냐. 그죠? 가죽 옷 하나, 밍크 코트 하나를 입기 위해서 여우가 몇백 마리가 죽어야 되냐. 이런 거.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동물을 수단적으로 생각하는 건 바로 옳은 입장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책에 보시면, 유희를 위한 동물의 활용. 유희를 위한 동물의 활용은 이런 거죠. 동물 사냥 같은 거. 자, 사냥은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배가 고파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사냥을 하는 것에 대해 딱히 뭐 그거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어떤 입장? 그렇죠. 저기 거실에다가 사슴 머리에 이게 뿔 달린 걸 벽에 걸어놓기 위해서 사냥을 한다. 이런 걸 찬성하지는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애완동물 학대 유기. 그죠. 동물의 권리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와닿는 것들은 애완동물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유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동물들을 유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 그 다음에 거기 책에 보시면 야생동물의 생존권의 문제. 아까 전에 그리고 동물 실험에 대한 찬반 입장도 얘기했고요. 거기 보시면 동물의 복지 향상과 생명 존중을 위해서 3R 원칙 이런 것들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건 자세한 것들은 책들을 보시면 됩니다. 별로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라서.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우리 잠깐 쉬었다가 사랑과 성 얘기들을 또 해보도록 하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봬요. 안녕.